한가로운 오후, 결혼 10주년을 맞아 남편과 함께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성스레 장미를 가꾸고 저는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미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이혼의 위기를 겪을 때만 해도 이렇게 평온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는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안정과 행복을 주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란 씨 휴대폰인가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윤석범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장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얘기한 박순자 여사님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유언장이라뇨? 유언장은 돌아가실 때 이미 다 공개된 거 아닌가요? 박순자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종류의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사망 직후 공개된 것과 김미란 씨 결혼 10주년에 개봉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가야, 널 내 딸처럼 아꼈다. 당시에는 그저 며느리를 향한 애정어린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하필 10년 후에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 남편이 물뿌리개를 들고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우리의 결혼 생활에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저는 현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뒤 다시 한국으로 입양되었죠. 제게 남은 건 작은 목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별 모양의 펜던트에 수정구슬이 달린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애정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기억도 없는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보육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기록에는 친어머니가 이혼 과정에서 저에 대한 친권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냉혹한 사실도 적혀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는지, 저를 아버지에게 맡긴 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질문들은 제 성장기 내내 마음속에 쓰라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바라볼 때면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라는 의문만 떠올랐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런 방황을 겪다 보니 제 안에는 뿌리를 찾고 싶은 갈망이 자라났습니다. 한국, 그 낯설지만 제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에게 고향이란 단어는 낯설었지만 어떤 연결점을 찾고 싶은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있는 출판사 마케팅팀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 최준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막 데뷔한 신인 작가였고
제가 그의 첫 책 홍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마주했을 때 그의 진지하고 깊은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열망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혁입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주한 듯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가 웃으며 건넨 다음에 또 뵐게요라는 인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만남이 고아원 출신 외로운 아이였던 저에게 진정한 가족을 선물하게 될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케팅 회의 때 제안하신 아이디어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덕분에 책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지만 출판사에서 주관하는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고 행사가 끝난 후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괜찮으시다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우리는 책과 영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비슷한 취향과 가치관에 서로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종종 출판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따뜻한 성격과 섬세한 마음씨에 점점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혁 씨는 용기를 내어 주말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북촌에 새로 생긴 독립서점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데이트를 시작한 그날, 우리는 서점을 둘러보고 한옥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고 고아원에서 자란 제 과거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마음은 더 깊어졌고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의 떨림, 첫 키스의 설렘을 통해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제 상처와 불안을 이해해 주었고 저는 그의 꿈과 열정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준혁 씨는 한강변 벚꽃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청혼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던 날, 마음속으로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준혁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처음 뵙는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준혁 씨와 닮은 온화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혼자서 준혁 씨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도 많지. 이렇게 곱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으니 말이야. 앞으로 내가 딸처럼 잘 챙겨줄 테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보자꾸나. 그 말씀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양부모님이 계시기는 했지만 언제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던 제게 딸처럼이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말 이상이었으니까요.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준혁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 같은 익숙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제 친정어머니 같은 편안한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단아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무척 존경했고 시어머니는 종종 남편에게 부족한 우리 아들이라며 핀잔을 주시곤 했습니다. 신혼 초기는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꽃을 사오고 함께 영화 보고 산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방문하실 때면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죠. 미란아,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네가 잘 먹길래 담가왔어. 준혁이는 주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으렴. 어머니, 가끔은 내가 아들인지 이 사람이 딸인지 헷갈려요. 아, 이는 아들한테 잘해달라고 저한테 더 잘해주시는 거죠. 어머니 그렇죠.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만 행복하면 그게 보답이야.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보다 며느리인 저를 더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의견 차이가 있을 때면 시어머니는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가구 배치를 두고 남편과 제가 다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방문하셨는데 상황을 듣자마자 준혁아, 집안일은 여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해. 네가 양보해.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일에는 남편 몰래 저를 따로 불러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건네주시며 이건 급할 때 팔아 쓰라고 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준혁이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네가 든든히 가지고 있으렴. 이라고 속삭이셨습니다. 너무 다정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뭐냐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장을 보러 가면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몰래 카트에 넣으셨고 남편이 투덜거릴 때면 네가 미란이를 더 아껴야 한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제게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이런 관계는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저희 가정에 언젠가부터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1년쯤 지나자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저를 경계하고 차갑고 날카로운 말투로 대했습니다. 처음엔 작가로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앞에 서서 책들의 순서를 바꾸고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란 씨, 왜 내 서재에 들어왔어요? 책을 좀 정리하려고요. 요즘 바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단지 책을 정리하려 했을 뿐인데 예민하게 구는 남편에게 서운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큰 상처였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준혁아, 왜 그러니? 미란이가 얼마나 널 위해 애쓰는데. 어머니,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았던 시어머니에게도 차갑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양부모님의 생신에 가려하자 남편은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꼭 가야 해요? 어차피 당신 친부모님도 아니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 말은 제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콕 집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혼자 양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날 밤 양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미란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양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미란아, 춘혁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좀 이해해 주렴. 내가 잘 타일러 볼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애가 원래 속을 잘 표현 못하는 애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 시어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평소보다 더 무뚝뚝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었죠. 네?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셨어요. 우리 일에 어머니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가족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께서 걱정되어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당신 편만 들어요. 아들은 난데. 그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핑계를 대고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책상에 앉아 원고를 쓰고 있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렇게 썰면 더 예쁘게 나온단다. 내가 젊었을 때 배운 비법이야. 우와, 어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저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항상 최선을 다하니까.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제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미란 씨를 왜 자꾸 특별 취급하세요? 춘혁아, 그게 무슨 소리니? 너도 내 소중한 아들이잖아. 항상 미란 씨만 챙기시고 미란 씨 편만 드시잖아요. 차가운 남편의 말에 순간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준혁아, 여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아휴, 미안하구나. 됐어요. 어차피 어머니 마음속엔 미란 씨가 더 중요한 거 알아요.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미란아, 준혁이가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역시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 어머니, 준혁 씨가 요즘 새 소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유, 아니야. 내가 얘기해 봐야겠다. 모자지간에 풀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남편의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점점 커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미란 씨 편만 들고. 준혁아, 내가 편을 들다니. 나는 그저 너희들이 잘 살길 바래서. 둘이 잘 살길 바라면서 미란 씨 편만 들잖아요. 아무리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도 이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왜 미란 씨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구나. 감정 좀 추스르고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또 피하시는군요. 어머니는 항상 이 얘기만 하면 도망치시더라고요. 알겠어요. 저도 듣고 싶지 않아요. 서재문이 다시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평소의 단아한 모습이 아닌 조금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욱 제게 냉담해졌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와중에 저는 출판사에서 팀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얻은 기회였고 제 커리어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팀장이라고? 그러면 더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더 많은 책임이 따르겠지만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제가 오랫동안 바라던 거고요. 당신은 항상 일만 생각하네요. 나는 뒷전이죠? 이건 일이잖아요. 당신도 소설 마감할 때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적 있나요? 그날 밤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고 저는 그의 이중잣대가 불공평하다고 맞섰습니다.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더니 밤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준혁이가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왔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모든 것을 털어놓자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애가 원래 마음이 여린데 표현을 잘 못해. 내가 준혁이 아버지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우느라 부족한 점이 많았나 보다. 어머니, 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준혁 씨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준혁이와 얘기해 볼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줄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항상 저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한 후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또 고자질했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꾸지람을 주셨어요. 당신에게 잘해주라며.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 위에 꽃병을 쓰러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꽃들이 흩어졌습니다. 준혁 씨 진정해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제는 제 가족을 이간질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그저... 남편은 말을 끊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이해할 줄 알았어요. 당신도 양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애썼을 테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와 어머니 사이를 망쳤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불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나아진 듯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자주 집에 오셔서 상황을 살피셨고 그때마다 남편은 조금씩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침묵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서류 준비, 그리고 마음의 정리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이면 드디어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가방을 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함께 가줄 수 있나요? 아무리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먼저 어머님을 만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동안 저는 복도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 우리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내내 어머니는 정말 저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나와 함께 들어가 어머니를 보자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항상 널 친딸처럼 생각했단다. 고마워. 우리 아들을 위해 많이 참아줘서.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혼 서류가 가방 속에 있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에게 죄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남편에게도 손짓하셨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손이 포개어졌습니다. 추녀가 미란이를 잘 지켜야 한다. 약속해.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남편의 다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제 안심한 듯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남편은 오열했고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이의 앙금을 잊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후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깼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당신은 앉아서 기다려요. 계란말이는 타고 된장국은 짰지만 그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음식을 맛보는데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때요? 먹을만해요? 네, 맛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은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항상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 후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일찍 퇴근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같이 시장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결혼 초기처럼 말이죠. 이혼까지 생각했던 저희였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좋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 솔직히 말해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혼자만 불러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제가 어머니와 당신을 크게 오해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당신 힘들게 한 거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차갑게 대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건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아직 얘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되면 언젠가 꼭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냥 나를 믿어줘요. 믿어달라고 말하는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그날 밤 이혼 서류를 함께 찢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일주기가 되어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묘비 앞에 오래 앉아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저희는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사람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은 가슴 아팠지만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정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책들을 박스에 담고 소중한 기념품들을 조심스레 포장했습니다. 남편은 서재를 맡았고 저는 침실을 정리했습니다. 침실 옷장 깊숙한 곳을 살피다 오래된 가죽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앨범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학교 입학식, 졸업식, 가족여행 등 소중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뒤쪽 커버와 마지막 페이지 사이에 끼워진 낯선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정확히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분이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에요? 젊었을 때는 얼굴이 많이 다르시네요. 남편은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무언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기의 목에 걸린 목걸이, 별 모양 펜던트에 작은 수정구슬이 달린 제가 평생 간직해온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우와, 이 목걸이 내 목걸이랑 똑같아요. 준혁 씨도 이런 목걸이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은 듯 무심한 척 사진첩을 제 손에서 가져가 덮었습니다. 그냥 옛날 사진이네요. 이제 그만 정리할까요? 아직 서재도 많이 남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평소보다 약간 높은 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사진첩을 들고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따라 그 사진과 목걸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제 목걸이를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수정구슬이 달린 별 모양 펜던트,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별의 모양을 천천히 따라 그리며 오늘 본 사진 속 아기의 목걸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별의 가장자리 패턴, 중앙의 작은 수정구슬의 위치, 심지어 펜던트를 연결하는 고리의 형태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같은 목걸이를 사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운명이었다는 생각까지 하며 목걸이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어색한 반응도 그저 오랜 시간이 지난 사진을 갑자기 보게 되어 당황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늘 완전한 가족을 원했던 저였기에 임신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준혁 씨, 이제 정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환히 웃으며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분명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아들 우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진이의 탄생은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더욱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었고, 저는 제가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우진이에게 모두 쏟았습니다. 우진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점점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남편을 닮았고 눈매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거실에 걸려있던 시어머니 사진을 보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눈이 엄마랑 똑같아. 아이의 순진한 말에 남편은 잠시 굳었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눈은 아빠랑 더 많이 닮았는데? 아니야, 엄마 눈이랑 똑같아. 눈동자 색깔도 같은데.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엄마를 너무 사랑해 주셨거든. 그래서 닮아졌나 봐. 우진이의 말에 남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이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우진이까지 태어난 지금 굳이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10년이 흘렀고 행복한 우리 앞에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윤석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윤석범 변호사입니다. 말씀드렸던 박순자님의 유언장을 가지고 왔는데 남편 최준혁 씨도 함께 계신가요? 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유언장을 꺼내는 변호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10년이 지난 뒤에야 유언장을 공개하는 건지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떠한 기대도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밀봉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박순자님께서는 이 유언장이 두 분의 결혼 10주년에 개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단 하루도 앞당기거나 늦추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소파 끝에 앉아 불안하게 손가락을 꽂고 있었고 저는 숨을 고르며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는 마치 운명을 선언하듯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최준혁 씨와 김미란 씨가 10년 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다면 이 유언장에 명시된 유산을 최준혁 씨에게 상속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유산은 김미란 씨에게 돌아갑니다. 이상했습니다. 함께 살면 남편에게, 이혼했다면 저에게 유산을 남긴다니요. 왜 아들인 남편이 아닌 제게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일까요?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10년을 함께 살았다는 이라는 조건부로. 옆을 돌아보니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눈빛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혁 씨. 제가 불안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마치 얼어붙은 듯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전달해 달라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시에 손을 뻗었지만 변호사는 제게 봉투를 주었습니다. 박순자님께서 이 편지를 김미란 씨가 먼저 읽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미란아. 첫 문장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요? 분명 시어머니는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혼란스러움에 귀가 윙윙거렸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유언장에서까지 내 딸이라고 부르실 정도였나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준혁 씨, 이게 무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들. 시어머니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의 그 특별한 눈빛, 남편보다 저를 더 아껴주시던 모습, 그리고 사진첩에서 발견한 아기와 똑같은 목걸이. 손이 저절로 목에 걸린 별 펜던트를 만졌고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야, 널 내 딸처럼 아꼈다.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남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너희가 10년 동안 함께했다는 의미겠구나. 정말 다행이다. 미란아, 사실 내가 네 엄마란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별 펜던트를 붙잡고 있었고 심장은 귀를 울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 잠시 소파 등받이에 기대야 했습니다. 미란아, 나는 네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네 아버지와 이혼했단다. 그는 너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고 얼마 안 있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더구나. 그 넓은 미국 땅에서 널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단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육원에서 장난질을 쳤더구나. 결국 포기하고 준혁이 아버지와 새 삶을 시작했지. 그런데 기적처럼
준혁이가 결혼한다며 데려온 여자가 바로 내 딸이었다니. 나도 처음엔 네가 내 딸인 줄 몰랐다.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서 걸고 온 네 목걸이를 보고 알아봤단다. 내가 너를 보낼 때 달아준 그 목걸이.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단다.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나 봐. 이제야 이렇게 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게 되어 미안하구나. 미란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단다. 떨리는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혼란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특별한 애정, 남편보다 저를 더 아껴주시던 모습, 김치를 남편 몰래 먹으라고 하시던 일들. 그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결혼 1년 차부터 시작된 냉담함, 갑자기 드러난 야근과 출장, 저를 피하는 듯한 행동들이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의 뒷부분에는 남편을 향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준혁아,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모두 내 잘못이었다. 네가 내 서랍에서 친자 확인 결과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란이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두 내 잘못이란다. 남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네가 그 사실을 알고도 미란이와의 결혼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 비밀이 너를 괴롭혔고 그것이 너희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지. 내가 진작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너희의 행복이 깨질까 두려워 침묵했던 것을 용서해 주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흐느낌과 제 심장 소리만이 섞여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서 멀어진 이유, 그가 때로 저를 볼 때 보이던 슬픔과 죄책감 어린 눈빛, 그리고 시어머니가 항상 우리의 결혼 생활에 신경 쓰시던 이유까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이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순자 씨의 유산은 최준혁 씨에게 상속될 예정입니다. 서류 정리가 필요하니 사무실에 한번 들러주세요. 유산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전한 변호사는 집을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만이 남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요. 어머니 도장이 필요해서 찾다가 어머니 서랍에서 당신과 어머니의 친자 확인서를 발견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9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사이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수많은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갑자기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날들, 제가 다가가면 슬그머니 피하던 순간들, 어머니와 제가 대화할 때면 불편한 표정을 짓던 모습들. 그래서 나와 어머니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 그중 9년을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당신이 짜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연히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된 우리의 순수한 감정을 그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니요. 10년의 오해가 한순간에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나는... 목소리가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나만 보고 살아오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도 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사실이...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기에는 너무 큰 배신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날 속였어요? 내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울음을 참을 수 없었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부탁이었어요. 당신이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솔직히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이 정말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손이 저를 향해 뻗어왔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무엇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이제야 찾은 친어머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떠날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제 친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남편의 복잡한 감정들까지.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2층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우진이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 둘 다 잠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진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말에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마침 계단을 내려오는 우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졸린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던 아이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잠깐 이야기 중이야. 다시 올라가서 자렴. 남편이 우진이를 안아올려 다시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우리 둘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다 해도 우진이를 우리 둘처럼 부모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저 당신이 나를 보는 게 힘들다면 떠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만 허락한다면 나는 당신과 우진이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알게 됐을 때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던 거예요. 나 자신을 미워했고 우리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는 다음날 함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갠 후에 맑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 묘 앞에 꽃을 놓고 뒤돌아서서 멀리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 딸이라는 걸 왜 진즉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엄마라고 한 번은 불러드렸을 텐데.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닌 친어머니의 묘 앞에서 딸로서 처음 드리는 인사였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란 씨, 우리 정말 새롭게 시작해봐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조건으로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우진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잡한 진실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여정이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더 깊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비밀을 뒤로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꼭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늦게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어머니의 기일에 함께 산소를 찾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숨겨진 유언이 가져다준 행복한 결말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딸로 태어나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